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28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박영식.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후보 선출이 있었습니다. 아, 맞습니다. 박영식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아, 저는 아주 압도적인 승리라고 보고 사실은 언론들이 많이 이제 분석을 해놨습니다만은 과거에 김대중 전 총재도 자신이 당을 만들었을 때 80%를 넘어간 적이 없다고 하잖아요. 78.04%로 새정치 국민회의 대선 후보가 됐어요.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89%라는 게 네. 우리 정치 역사상 어마어마한 지지율을 기록한 역대 대선 경선 아니었나 싶고. 국민의힘도 아마 이 정도 없을 스코어는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민주화 이후에. 그리고 저는 아마 지난 대선의 어떤 실패를 더불어서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에서도 한번 수도권에서 이낙연 당시 후보한테 좀 뭔가 좀 의아한 네. 이 패배를 기록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 단단하게 지지율을 회복을 넘어서 압도적인 승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언론이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이 수치에 대해서 이걸 마치 독재, 이재명 사당 그리고 신뢰 리스크 네. 어떤 언론은 이런 표현을 하던데 예. 그런 거 쓸모없는 얘기고 쓸모없는 소리죠. 이건 이제 예. 당원들이 만들어낸 승리고 보니까 그 일반 국민 선거인단하고 그 권리당원 대의원 그 득표가 네. 유사해요. 90%니까 네네. 당심과 민심이 일치한 결과다 이거.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국민 경선이라고 해서 일반 여론조사 그것도 9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상당한 표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 1000명 대상으로 조사한 게 아닙니다. 네. 상당한 표본 수를 가진 조사였을 텐데 그래도 90% 나온 것과 관련해 가지고 당에서도 놀라지만 국민의힘도 입이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게 국민의힘도 보니까 83.97%는 있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18대 대선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일 때 83.97%였는데 그걸 뛰어넘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거를 기록을 갱신을 한 거고. 박근혜가 2012년 나올 때는 저 김문순이 인천시장 출신의 안상수 이런 자챙이들이 나와가지고 네. 사실은 박근혜를 위한 대관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때는. 자. 앞서 말씀하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 본인이 창당한 새정치국민회의에서도 78%의 득표율로 해서 이제 대선 후보가 됐는데 민주당이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됐고 뿌리 깊은 정당이고 3번의 집권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앙무대도 아니고 지방무대 즉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역임한 사람이 당 대선 후보 90%에 이르는 지지를 얻어서 대선 후보가 됐다. 이건 참 경이적인 기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좀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쉬운 길을 걸어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최근에는 정치적인 테러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테러까지 당했던 사람이고 원래 변방사또라는 비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분은 그냥 언도독 비주류가 네. 이 주류의 길을 걸어가기까지 어마어마한 사실 당 외에서도 문제가 있었지만 당 내에서도 어마어마한 기득권의 저항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렇게까지 올라온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 그 유일한 하나의 요인은 지지예요. 당원들의 국민들의 지지였어요. 네, 그 지지를 얻으면은 그 어떤 악조건 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남겼습니다. 어제 그 후보 수락연설을 듣다 보면은 와 이거는 도대체 후보 수락연설인지 그 대선에서 승리한 대통령 당선인의 연설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영상 준비했는데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지금의 이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면 대한민국이 어떤 세상이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AI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몰려오는 첨단 산업 강국. 대한민국 방방곡곡이 골고루 발전하고 농촌, 산촌, 어촌으로 사람들이 되돌아오는 균형 발전 국가. 최첨단 장비와 무기로 무장한 최고의 장병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조국 수호에 전념하는 든든한 안보 강국. 세계인을 울고 웃기며 콘텐츠의 세계의 표준을 다시 쓸 문화 강국. 충돌하는 이해와 감정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만들어가는 세계적인 모범적 민주국가. 아이들의 웃음, 청년의 푸르름, 장년의 책임, 노년의 경험과 지혜가 어우러진 통합과 조화의 잘사니즘 행복국가. 집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해지는 석양빛의 퇴근길 골목에서도 보람의 미소가 퍼지는 품격 있는 나라. 이런 나라 만들고 이런 나라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락연설이기 때문에 네. 딱 이제 어떤 나라 만들겠다라는 그림이 딱 나온 것 같아요. 예, 참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하셨을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통합을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일전에는 정치 보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만 내란범들은 통합 대상이 아니다. 이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어제 집권 때 이른바 정치 보복을 안 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명백한 중범죄자를 보아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 국민들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명백한 중범죄자는 봐주지 않겠다는 얘기죠. 네, 어제 그리고 이게 또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제 기억에는 한 번도 안 나왔던 것 같아요. 네네. 수락 연설에서 안 나왔는데 하지만 누구를 겨냥했는지는 모든 청중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화제가 될 만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사실 그 말은 명백한 중범죄자를 봐주는 것이 정치적으로 바람직한지는 국민 판단에 맡기겠다. 이 말은 네네. 윤석열이 옛날에 한 말이에요. 윤석열의 말을 정치 그대로. 보복에 대해서. 예, 네. 이 마치 저 형사법정에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이 군인이 네. 이야기했잖아요. 윤석열 면전 앞에서. 예, 윤석열 들으라고 이재명 대표가 정치 보복과 관련해서 윤석열 기준을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2022년 대선 직후에 경쟁자를 포용하라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때 그때 윤석열이 한 말이 있습니다. 네. 아니 명백한 범죄자를 왜 봐주느냐. 예, 그 범죄는 대장동을 말하는 건데 대장동 지실이 다 드러났습니다. 이재명과 무관한 걸로 말이죠. 네, 결국 예단만 갖고 정치적 반대자를 죽이려 한 것이죠. 윤석열이가요. 하지만 그 이재명이 말하는 중범죄는 이건 뭐 억측도 아니고 예단도 아닙니다. 12.3 내란 그렇죠. 다 TV로 봤잖아요. 현행범이죠. 현행범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다 증거가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백브리핑에서 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 출마 가능성과 관련해서 심판하고 계신 분이 선수로 뛰기 위해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했어요. 지금 저 대선 관리자 아닙니까? 대통령 그렇죠. 권한 대행으로서. 심판이요, 심판. 근데 지금 지가 선수로 뛰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래놓고는 소문은 소문대로 다 번졌는데 아닌 척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일부 보도를 보면요, 4월 30일 내일 모레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 그 총리 그만두고 대통령 권한대행 그만두고 대선 레이스에 가세할 뜻을 밝히려고 했다고 합니다. 네. 조금 더 늦춰진다고 하는데 아마 네. 5월 3일 공직자 사퇴 시한 거의 맞춰서 이제 아마 그만둘 것 같은데. 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내란 주요 종사자들, 부화 뇌동자들이 정부의 중요 직책을 갖고 남아 있는 것 같다. 끊임없이 내란 세력들이 귀환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한덕수라는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무리하지 않는 한덕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무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무리하게 출마를 하려 하고 예. 또 그동안 헌법 위반을 서슴지 않고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내란죄를 감추기 위한 것이다. 지금 뭐 드러난 게 없어요. 네. 왜냐하면 검찰이 그 수사 자료를 헌법재판소에 내지 않아 가지고 그 헌법재판소는 판단할 근거가 없어서 그냥 탄핵 기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이제 탄핵 특검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은 그날 한덕수가 뭘 했는지 그 이전에 또 뭘 했는지가 아마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생계형 출마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닌가. 생계형 출마. 예, 생존형 출마. 생존형 출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만약에 내란 특검으로 수사가 드라이버가 걸리면 한덕수가 사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 방탄용 출마다. 방탄용 출마. 네, 생존용 출마다라고 말씀 주셨고 예. 그리고 어제 이거 기재부 개혁 얘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예, 기재부, 기획재정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사실 대한민국에 개혁이 안 되는
그 출발점에 기획재정부의 기득권이 있습니다. 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뭐 단적으로 그 기재부의 횡포가 네. 전면에 드러나게 된 게 기억하실 겁니다. 20대 대선 앞두고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라고 했을 때 네. 홍남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당시 부총리. 네. 홍남기. 네, 제가 성대모사 살짝 하는데 철없는 발언입니다. 이랬어요. 아. 철없는 발언이라고. 네. 아니 세상에, 아니 본인이 국무위원인데 여당의 대선 후보가 얘기한 것을 철없는 발언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당시 여당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살짝 이재명 후보가 이럴 때 세종청사 가지고 기재부 청사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재인 정부하고의 차별성을 예. 드러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정치를 잘 못해서 예. 심판하자, 이 예. 정선을 굉장히 물탈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을 텐데 하여간 그때 그냥 넘어가셨단 말이죠. 하여튼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철이 들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로 응수했는데 사실 부글부글했지요. 대선에서 결국 민주당이 0.73%포인트로 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지지자들이 뭐 저도 그랬습니다마는 홍남기가 정권을 윤석열에게 넘겼다 이러면서 대노했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예. 기재부가 그토록 반대하던 재난지원금으로 50조를 풀었어요. 이거는 진짜 주먹이 웁니다. 주먹이 울어요. 예. 민주당에서 그래서 기재부가 정치질했구나, 미쳤구나 이런 반응이 나왔지요. 근데 사실은 재난지원금 반대는요 홍남기만이 아니라 예. 그 위에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정세균 전 총리 당시에 기재부가 무소불위의 그 부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이런 말을 했죠. 그렇죠. 두 번이나 했어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이 나라는 국민의 나라인데 음. 기재부의 관료들이 돈줄을 틀어막고 필요할 때 지원금을 풀지 않아서 나라의 경제가 더 힘들어지는 기재부가 상황을.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때 교육부 장관이자 사회부총리였던 유은혜 예.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예. 이 지방대학 지원 정책 이거를 펴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빵원. 이게 사실 정부의 그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회부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면 빵원이 뭡니까? 빵원은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대통령 머리 위에서 그야말로 그 국민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창출한 정권을 농락했던 자들이 바로 기획재정부고요. 오늘에도 별 다르지 않아요. 그런 것 예.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기재부의 개혁, 기획재정부도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도 기재부를 그럼 개혁할 의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민주당이 지금 고려하고 있는 방안은 예산 기능을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이관하고요. 현재의 기재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예 뭐 예산 기능을 대통령실 휘하에 두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건 사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재정부처의 프레임이었습니다. 구도였어요. 예.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이 공용 조직이 돼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기획은 물론이고 예산까지 한 손에 쥔 기재부가 됐단 말이죠. 이걸 기능별로 쪼개겠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 기능의 그립을 정부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정부가 더 그립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사실 그래야 재난지원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확장적 복지 정책을 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재부 얘네들이 다 쥐고 있으면은 아무리 대통령이 이재명이라도 아무 일도 못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기능을 가져오겠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기재부는 예전 같은 권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국민으로서는 좋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일이 없게 되는 것이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쥐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기재부도 예산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완전히 손에 거머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바꿔야 하는데 역대 정부가 고치질 않았어요. 문재인 정부조차. 근데 막상 또 말씀 들어보니까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에 아주 잔뼈 굵은 기재부 출신으로서 잔뼈 굵은 사람이 있잖아요. 김동연 전 부총리. 김동연 전 부총리.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이재명의 이런 노선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반 이재명이 된 거예요. 이재명 네, 덕에 네. 경기지사가 됐는데 자기가 뭐 이재명 덕본 바 없다 이런 배은망덕한 소리도 하고 또 대표적인 안티 이재명 정치인하면 누가 있습니까?
너무 많지 않나요? 근데? 너무 많은데 네네. 대표적으로 기재부 출신 기재부 출신 김진표? 그렇습니다. 전 국회 의장 이 사람도 네네네네. 아주 뭐 그랬잖아요. 네네. 이른바 똥팔이라 불리는 사람들하고 같이 예, 플래카드를 들면서 이재명, 이죄명, 예. 저기 당원권 정지하라. 예. 뭐 이런 플래카드 앞에 서기도 하고 예. 그랬었습니다. 아, 예. 저는 또 이런 그 기재부 출신 관료 출신 정치인들이 모르겠어요. 이제 한덕수의 대선 출마가 이미 가시화돼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출마 선언이라도 하면 개헌을 고리로 또 이제 이 기재부 개혁을 반대한다는 고리로 뭉치진 않을까 이제 이런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이 현재는 의회 권력을 절반 넘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뭐 대통령 권력을 만약에 얻게 된다라고 하면 뭐 이제 이런 기재부의 개혁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걱정을 좀 내려놔도 될까요? 어떨까요? 아유 그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 독재를 한다. 이재명이 독재를 한다. 오늘부터 지금 약을 풀고 있는 매체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 예, 이미 의회 권력을 과반 이상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통령 권력까지 얻으면은 못할 일이 없어진다. 오늘 보십시오. 저 제목 오늘 조선일보 일면 제목인데요. 네. 이재명 87 체제 이후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 띄워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저 헤드라인은 이재명이 독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끌었던 민주당 지난 총선에서 171석을 얻었잖아요. 175석이었는데 4명은 자기 정당으로 돌아갔고 자, 일단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동안 윤석열이가 국회 입법으로 올라온 사안을 번번이 거부권 행사하면서 네. 제동을 걸었죠. 제동을 걸 리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다수가 예. 이 동의를 해가지고 올라온 법을 대통령이 왜 거부해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법안은 다 공포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못했던 특검 예. 법안들 다 할 수 있겠네요. 다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법안 처리의 길목이라 할 수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내놓겠습니까? 저 국민의힘한테 내란 정당한테 그럴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은 2028년 4월 총선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네. 게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마도 우리가 2년 11개월이라는 윤석열의 임기 동안 모든 의혹 사안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 검찰은 사실상 윤석열 김건희의 편이고 그러다 덮어주기 보니 일쑤였고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이라든지 김건희 특검, 뭐 내란 특검 포함해가지고 명태균 특검까지 하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게 된다라고 하면 또 국회의 이 법안 통과를 거부권 없이 그대로 받아주게 된다면 뭐 이제 앞으로는 김건희 특검이나 내란 특검 다 통과시켜가지고 네.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초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조선일보가 이재명 독재 걱정하는데 그런 본인들은 독재 정권에 가장 열심히 부역했던 정권 아니겠습니까? 매체 아니겠습니까? 자, 게다가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대법관이 14명입니다. 대법원장 포함해서. 네네. 그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 때 9명의 대법관이 교체가 됩니다. 물론 이 중 4명은 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데 예. 2027년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납니다. 그러면은 이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그 대법원장이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추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대법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한 5명에서 7명 정도 추천할 수 있게 되고요. 구조상.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국회 몫에 야당 몫은 하나 둡시다. 9명 중에 8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는 점에서 예. 사법부도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예. 점도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라는 게 입법부 그리고 행정부 심지어 이제 사법부까지도 네. 뭐 소위 이제 장악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절대 권력이라는 표현을 자꾸 이제 쓰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항상 이 절대 권력을 허용하지 않았다라면서 견제해야 되고 균형을 가져야 되고라고 하는데 네. 국민들의 민심이 이런 듯 뭐 어떡하겠습니까? 자. 보수 정당은 뭐 최악이겠지만. 분명한 것은 민의를 거스르는 정치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네.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기 때문에 조선일보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역사의 순리 또 국민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자세부터 장착하기 바라겠습니다.